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기혼 여성입니다. 따분한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지난날 무서웠던 사고가 떠올라 이리 사연이라도 올려봅니다. 좋은 이야기도 아닌데 동네방네 들려드리는 것이 맞는지 고민 많이 했는데요. 가슴이 터질 것처럼 힘들었던 그때 기억은 제게 여전히 슬픈 상처지만 절대 잊어선 안 되는 흉터와도 같기에 기록하고 싶단 생각이 들었어요. 제게 있었던 끔찍한 경험을 들려드릴 테니 시간 나시면 꼭 응원 한 말씀도 부탁드립니다. 저희 시부모님 얘기를 좀 해볼게요. 결혼하기 전 저희 시부모님은 그리 살가운 분들이 아니셨어요. 그러나 딱히 불편할 만큼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던 분들도 아니셨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불편했을 정도였다고 생각했어요. 그 정도는 새로운 가정에서 적응해야 될 저의 업무라고 봤기에 별 상관없었어요. 저랑 남편은 합가가 아닌 분가로 시작해서 결혼하고 나면 고부 갈등이 있더라도 마음의 여유를 갖고 잘 극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일단 남편이 먼저 제가 신경 쓰지 않아도 우리 처가댁에 잘해줘서 저 또한 시댁에 잘해주고 싶었던 마음이 컸습니다. 이런 힘찬 마음이면 시부모님의 환심을 쉽게 살 수 있겠다고도 자부했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제가 결혼이 처음이라 그랬나 봐요. 그저 저 혼자서만 잘하고 노력하면 모든 관계가 깔끔할 거라고 생각해버렸지 뭐예요. 결혼이란 건 사람 대 사람으로 이루어져서 그렇게만 잘 지내면 되는 문제인 줄로만 알았는데 소문대로 집안 문제가 정말 제 결혼 생활을 이렇게나 극한으로 몰고 갈 줄은 몰랐습니다. 시댁에 잘하기로 마음먹었던 저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고부터 시댁과 삐걱거리는 일이 생겨버렸는데요. 그 원인은 바로 저희 엄마 문제 때문이었어요. 저희 엄마는 제가 학창시절일 때부터 심장이 안 좋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능을 쳤을 때도 수술하느라 마중을 못 나오시고 사경을 헤맸던 적이 있었죠. 그 뒤로 저는 엄마한테서 눈을 떼지 못하는 딸이 되었고 엄마한테서 병원은 떼래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심장병이란 것이 정말 종잡을 수 없는 병이더라고요. 괜찮은 줄 알았다가도 한순간에 잘못될 수 있다는 걸 저도 한두 살 나이가 먹어가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더 엄마를 이해하게 되었고 엄마를 자식 돌보듯 챙기게 되었죠. 나이를 먹는 게 좋으면서도 싫었습니다. 나이를 먹으니 제가 생각이 더 깊어지고 엄마를 좀 더 잘 보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니까 좋았으나 반면 아무래도 엄마 또한 저와 같이 나이가 드니까 건강을 잘 관리해도 갈수록 호전을 바라는 것이 더 어렵더라고요. 저도 그걸 잘 알아서 직장을 다니면서도 자취는 더더욱 한 적이 없었습니다. 엄마가 주기적으로 병원을 다니는데 그때마다 병원에 연차를 내어 무조건 같이 방문했었어요. 아빠도 안 계시는 마당에 제가 죽을 때까지 엄마를 모시고 챙길 생각이었죠. 근데 예상치 못하게 제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기면서 고민 많이 했었어요. 엄마가 신경 쓰여서 엄마랑 남편한테 다 말 못하고 혼자 끙끙 앓았는데 고맙게도 남편이 그런 제 마음을 다 눈치채 줬더라고요. 남편은 제게 결혼식을 올리는 것보다 마음이 함께인 것이 좋다고 당시 저를 기다려 주었습니다. 제가 결혼할 마음의 준비가 될 동안 남편이 저보다 엄마를 더 챙겨주었는데요. 엄마가 병원 가는 날까지 미리 자기 일정에 표시해서 저한테 연락해 왔어요. 그때마다 남편도 연차를 내 병원까지 마스코트 해줬습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을 보낸 뒤에야 제가 어느덧 남편한테 큰 의지를 하고 있던 걸 알았고 안심해서 결혼을 하게 된 거였어요. 바보 같게도 저는 엄마 문제로 겪는 고비는 그게 끝인 줄 알았네요. 하지만 결혼하고 닥쳐온 시댁 첫 제사로 인해서
제게 친정으로 닥쳐올 시련은 시작조차 되지 않았다는 걸 뒤늦게 알아버렸습니다. 시댁 제사가 있는 한 달 전, 시댁에 갔는데 시모가 먼저 제사를 언급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시댁 제사 이야기 자체를 처음 들었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제사 날짜를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문제는 제사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시모가 말한 제삿날이 우리 엄마가 병원을 가야 하는 날이랑 겹친다는 거예요. 무척 당황스러웠어요. 저희 엄마는 한번 병원에 가게 되면 치료를 받기 위해 미리 입원을 해야 하거든요. 한 3, 4일 진료 정도 기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도 그간에 미리 일을 연차내고 엄마 곁에서 간병하기 일쑤였어요. 엄마 혼자 보낼 수 없는 이유는 치료를 받고 나오면 하루간은 정신이 온전치 못해서 곁에 사람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엄마가 간병을 불편해하기도 하고 저 또한 엄마를 모르는 사람 손에 맡기는 것이 싫어서 몇 년을 이렇게 지내왔어요. 당황으로 입이 묶여 선뜻 대답을 못했던 저는 시모에게 최대한 양해를 구해야 했어요. 이 난감한 상황을 어찌 잘 설명하면 좋을까 고민하던 찰나 남편이 먼저 시모에게 대답을 했는데요. 근데 남편이 말하는 걸 들어보니 남편도 제사 얘기를 자기한테 하는 시모를 당황스럽게 보더라고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제사라니. 원래 제사는 형네가 했잖아. 여태까지 제사를 해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왜 나한테 제사를 하래? 너네 형 지방으로 이사 갔잖니. 못 들었어? 발령 났다더라. 네 형이 없으니까 당연히 네가 챙겨야 할 거 아니냐. 우리가 이 늙은 몸을 이끌고 몇 시간이나 걸리는 거리를 왔다 갔다 하리? 며느리까지 새로 들어왔으니 이제 가장일 좀 해야지. 듣자 하니 원래 제사는 장남인 아주버님네에서 다 했나 보더라고요. 시부모님이 직접 아주버님네까지 가서 함께 지낸 것 같았습니다. 이제 아주버님이 지방으로 가버리고 없으니 제 남편 보고 아주버님이 했던 것 모두 도맡으라는 것이 시모의 통보였어요. 남편도 이 사실을 저처럼 그날 처음 들었던지라 저한테 그 어떤 언질도 못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게 결혼 전이나 신혼초 때도 딱히 집안 행사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없었고 뭐든 우리 친정 행사가 우선이라고 말해줬었겠죠. 어쩌면 남편 입장도 아주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아주버님네는 우리 결혼식 할 때 이미 지방으로 발령나서 이사를 마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 사실도 남편이 몰랐다고 하니 그건 형제간에 좀 너무했지 않나 싶네요. 먼 친척도 아니고 형제 사이인데 같은 서울에 살다가 이사를 가는 거면 지방으로 이사 간다고 말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설령 바빠서 깜빡해서 못해줬다고 하면 결혼식 때라도 말해줄 수 있었던 거잖아요. 저 혼자 이해 안 가는 부분이었던지라 둘 사이에 끼지 못하고 그저 입 꾹 닫고 서 있었습니다. 일단 저희 엄마 병원 때문에 이번 제사에 참석이 불가하다는 것부터 말씀드리는 게 급했으니까요. 어쨌거나 앞으로는 제사를 우리 남편이 맡아서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시부모님까지 모시고 이건 말 그대로 우겨서 거절하기 애매한 상황이라서 일단 남편이 수긍하는 듯 했습니다. 그럼에도 저와의 약속은 지키고 싶었는지 제 편의를 봐주려고 했어요. 그럼 나만 제사 참여할게. 와이프는 장모님 병원 때문에 안 돼. 미리 잡은 일정이라 뺄 수도 없고 장모님 심장 치료는 옆에 보호자 없으면 위험한 치료야. 이건 엄마가 양보해줘야 돼. 아들, 네 형이랑 형수가 왜 제사를 도맡아서 했는데 엄마 혼자 음식하고 준비하기에 몸이 안 좋아서 대신해주느라 그랬던 거야. 그런데 며느리를 쏙 빼놓고 하라고? 내가 와이프 하는 몫까지 다 할 거야. 이미 내가 다 약속해준 거라서 엄마가 마음대로 취소 못해. 더 이상 참견 말고 제사는 와이프 없이 하는 걸로 하자. 남편의 단호한 말이 이어지자 시모가 이번에는 대답을 안 했습니다. 그것이 괜히 눈치가 보여서 시모를 한번 쳐다봤어요. 시모는 그저 식탁에 놓인 주전부리들만 들추고 있더군요.
누가 봐도 기분 언짢다는 내색인 듯 했지만 어쩌겠습니까? 시모한테 죄송한 짓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시댁 제사 당일이 되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마음으로 엄마 병원을 가야 했어요. 그래도 남편의 감사한 배려로 엄마를 챙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다행이라 생각하며 마음을 편히 가지려 했습니다. 그 바람에 미안하게도 남편은 혼자서 처음 해보는 제사에 참석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날 남편이 제사를 끝내고 시댁에서 자지 않고 새벽 늦게 우리 엄마 병실을 찾아왔어요. 그 기척에 너무 놀라서 피곤한데 뭐하러 왔냐고 했더니 자기 고생한 거 생각도 안 하고 참 기특한 소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태워다 주기로 했는데 장모님이랑 약속 못 지켰잖아. 미안해서 얼굴이라도 뵈려고 왔지. 아무래도 내일 인사드리는 게 좋겠지? 엄마랑 약속 못 지킨 것이 내내 마음에 걸려서 그 새벽에 이 먼 길을 달려왔다는 남편의 말에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남편의 마음이 너무 갸륵해서 그 때문에 혼자 제사를 고생한 남편에게 더 미안했어요. 안타깝지만 자고 있는 엄마를 깨울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인사는 못하고 병원 가까운 곳에 제가 잡아둔 숙소로 가서 남편을 재운 뒤에 다시 병실을 찾았어요. 엄마도 사위가 아침 일찍 반겨주니까 좋아하더라고요. 남편은 뭐가 그리도 미안한지 엄마 얼굴을 보자마자 5분째 죄송하다는 말만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남편이 이제 좀 엉덩이를 붙였는데 시모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결국 남편은 다시 자리에서 일어났고 잠깐 저희한테 양해를 구해 그 자리에서 통화를 받았어요. 그리곤 저희 모두가 그 자리에서 깜짝 놀랄 소식을 들었죠. 너 지금 어디냐? 네 엄마 아침에 쓰레기 버리러 나가다가 다리 힘 풀려서 계단에 굴렀다. 방금 수술하러 들어갔거든. 급한 일 있는 거 아니면 여기로 좀 올 수 있겠어? 시부 말로는 시모가 제사 때문에 안 하던 고생을 무리하게 해서 탈이 났는지 새벽 내내 다리가 아파서 잠도 제대로 못 잤다고 합니다. 그게 아침 대바람부터 그 사고를 낸 거라고 했고요. 그래서 상황은 급하게 다리 수술하러 응급실에 실려간 상태라고 하네요. 마침 병실이 조용해서 저랑 친정 엄마까지 듣고 있었던 터라 저희까지 놀랐어요. 결국 남편은 다시 시댁으로 가야 했습니다. 남편은 저희 엄마한테 면목없어 하면서 이미 끝냈던 사과를 또 하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괜찮다면서 심호 걱정을 했고 가만히 서 있는 저를 보고도 같이 가보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엄마 두고 어떻게 가? 그래도 내일까지는 내가 있어줘야지. 엄마 지금 혼자서 화장실 가는 것도 어렵잖아. 정신만 돌아오면 다 된 거지 뭘. 여기 지나다니는 보호사 선생님이나 간호사 선생님 불러서 좀 도와달라고 하면 돼. 옆에 보호자분들한테 도와달라고 하거나. 엄만 이제 알아서 할 수 있으니까 네 시어머니나 가서 챙겨드려. 수술한다는데 아들이랑 며느리가 옆에 있어줘야지. 계속해서 곤란해하고 있는 저를 보면서 엄마는 하루 뒤면 태어날 건데 뭐가 그리 걱정이냐고 전화 꼬박꼬박 해줄 테니까 빨리 가보라고 했습니다. 원래 수술 끝나고 식구들이 같이 있어줘야 기운 빨리 차리는 법이라고 말이죠. 할 수 없이 저도 남편이랑 같이 시모가 있다는 병원으로 달려가야 했어요. 우리가 도착하니 시모는 이미 수술을 다 끝내고 다리에 철심을 박은 채로 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왕이면 엄마 말대로 수술 전에 도착하고 싶었는데 그게 좀 아쉬웠어요. 그래도 시모가 누워서 눈덩이에 팔을 올리고 있는 것 보니 수면 마취는 깬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저는 걱정되는 마음에 시모에게 냉큼 다가가 시모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작은 며느리 왔어요. 다리는 좀 괜찮으세요? 소식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어쩌다가 넘어지셨어요. 저는 정말 걱정이 되어서 진심으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당황스럽게도 시모가 제게서 고개를 돌려버리더군요.
그때 시부가 대신해서 제게 대답해 주시더라고요. 그 대답은 그냥 지난날 시모가 했던 답과 같은 맥락이었어요. 시모가 원래 몸이 불편해서 제사를 아주버님 댁에서 했다는 것, 음식도 형님이 다 한 것이요. 그런데 오랜만에 시모가 형님이 해야 할 몫을 모두 다 했더니 탈이 난 것 같다고 하는 겁니다. 남편이 최선을 다해서 시모를 도와준다고 했지만 아무래도 요리를 못하는 남자이다 보니까 시모 입장에서는 일손이 부족했나 보더라고요. 근데 착각인 건지 왠지 말씀하시는 게 마치 제 탓 때문에 시모가 이렇게 다쳤다는 걸로 들렸어요. 그건 저만 그렇게 느낀 것 아닌 듯 했습니다. 누가 아침부터 쓰레기를 버리러 가래? 새벽 내내 다리 아팠다면서 굳이 그 무거운 쓰레기를 왜 또 들고 나가서 사서 고생해. 지금 아빠 말하는 거 꼭 내 와이프가 제사 안 도와줘서 엄마가 이렇게 됐다는 걸로 들린다? 엄마 다친 건 그냥 사고야. 괜히 말도 안 되는 걸로 트집 잡을 생각하지 마.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어 속이 갑갑하진 않았지만 왠지 모르게 상황은 더 나빠지는 것 같았어요. 시모는 한숨까지 쉬면서 저를 꼴보기 싫어했습니다. 그렇게 정막만 가득한 가운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중엔 오랜만에 보는 아주버님 댁까지 지방에서 올라왔어요. 시모 다쳤다니까 지방에서 냉큼 올라온 듯 했습니다. 시모는 내리 창밖만 보고 있던 고개를 돌려서 형님과 아주버님을 마주했는데요. 저랑 남편이 왔을 때는 눈도 안 마주치더니 조금 섭섭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미운털 박히게 행동해서 남편까지 밉보이게 만들었겠지만 어떻게 저 하나 때문에 자기 둘째 아들한테 마저 삐치는 건지 모르겠더군요. 이미 그것만으로도 시모의 속없는 이중 면모가 잘 보였는데요. 시모는 자기 편이 수두룩해지자 용기가 치솟았는지 갑자기 입이 살아서는 제가 같은 공간에 있는데도 서슴없이 공격적인 말을 내뱉더라고요. 내 살다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 어떻게 시댁 제사가 뒷전일 수가 있어? 하늘이 두 쪽 나도 시댁 제사는 며느리한테 제일 우선이어야 되는 거야. 나 때는 그랬다고. 어디 남의 집 전통 말아먹을 일 있나? 그네야, 내가 앞으로 너 없이 제명에 살까 싶다. 저 들으라고 하는 소리가 분명한데도 시모는 제게 눈길 한번 던져주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저는 시모가 어떤 사람인지 좀 더 명확하게 윤곽이 잡히더라고요. 결혼 초에는 그저 시모가 저를 어색해해서 대면대면하는 거라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라 애초에 저랑은 굳이 살갑게 지낼 관계가 아니니 선을 그었던 것 같습니다. 막 도착한 형님은 마치 보란 듯이 시모와의 친분을 더 과시했어요. 꼭 직장을 가면 텃세 부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형님을 보면서 그런 기분을 느꼈습니다. 시모를 걱정하는 형님 멘트에서 은근히 저를 질책하는 내용도 있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형님이 제게 기어이 한마디를 하고 싶었나 봐요. 제가 반응 없이 가만히 있자 시모를 내버려 두고서 저를 획 돌아보더라고요. 동서,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시댁 어른을 이런 식으로 모셔? 아무리 젊은 사람이라 해도 그렇지. 30대면 그렇게 생각 없을 나이도 아니면서 어머님을 이렇게까지 다치게 해? 제정신이야? 이봐요, 형수. 우리 엄마는 혼자 계단 내려가다가 구른 거예요. 뭘 제대로 알고 말을 뱉어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누구한테 제정신이라는 거예요? 제 와이프한테 말이 너무 무례한 거 아닙니까? 네, 도련님. 저런 애들한테는 좀 무례하게 굴어야 말귀를 알아듣거든요. 오냐오냐 해주면 머리 끝까지 기어올라서 나중엔 어머님 온몸이 남아나지 않을 거라고요. 그때 돼서 이혼한 애 만에 집안 뒤집지 마시고 지금부터 와이프 교육 똑바로 시키세요. 형님은 시댁 사람들 사이에서 큰 소리 떵떵 치며 시댁 편을 들었습니다. 보니까 시모가 왜 아주버님 댁이 오자마자 하소연했는지 알겠더라고요. 형님이 나서서 속 시원하게 자기 편을 들어줄 줄 알았던 거겠죠. 식구들이 시모 다친 것을 다 제 탓으로 몰아가자
그 상황에서 가장 화난 것은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자기 식구라고 숨기는 것 없이 솔직한 심정을 토로했어요. 다들 너무하네. 우리 집도 시가 집안이다 이거야? 이러려고 우리 부른 거야? 숨이 막힌다. 멀쩡하게 눈 뜬 거 봤으니까 갈게. 남편은 식구들에게 크게 실망했다는 표현을 표출하고서 저를 데리고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렇게 밖으로 나온 남편은 시댁 식구들을 대신해서 저한테 사과했어요. 그게 어디 남편이 잘못한 일인가요? 남편 탓 아닌 걸 알아서 남편한테 화나진 않았어요. 아까까진 시댁 식구들한테 짜증이 났지만 막상 나오니까 그 짜증이 또 그리 길게 가지도 않았어요. 그건 아마 제 기분이 극에 치닫기 전에 남편이 자꾸 알아서 다 해결해줬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후에는 그냥 고민 많이 되었어요. 남편 말로는 시댁 제사가 4달 뒤에 또 있다고 했거든요. 그걸로 남편도 걱정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시모가 그때 우리 집에 와서 제사를 지낸다고 그랬대요. 물론 남편은 그 제사도 제가 원하지 않으면 자기가 혼자 한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저희 엄마 사정 이해 못해주는 시댁 제사 따위 신경 써주고 싶지 않은데 남편 집안이니까 아예 무시할 순 없는 노릇이었어요. 그렇지만 역시나 시댁 얼굴을 안 보게 살 게 아니기 때문에 남편을 위해서라도 괜찮다고 다음엔 같이 하자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왠지 모르게 마음 편할 날이 없었어요. 시모 다리 다친 것 때문에 자주는 못해도 가끔은 시댁을 들여다봐야 될 것 같다고 남편한테 말하면 남편이 그냥 신경 꺼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시댁에 전화를 걸어보면 시모는 전화를 안 받으시고 시부는 괜찮다고만 하며 전화를 빨리 끊기만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엔 제가 참 속상한 소리를 수화기 너머로 듣게 되었었는데요. 또 전화 왔어? 할 일이 그렇게나 없나? 제삿날만 콕 집어서 잘만 빼먹더니 허구한 날 놀고 먹나 보네. 절대 오라고 하지 마소. 깨우면 귀찮아지니까. 시부가 급히 전화를 마무리하고 끊었지만 제가 다 들어버린 내용이었죠. 그 뒤로는 시댁에 전화를 넣지 않았어요. 시모가 저를 뒷담하는 어투가 아주 익숙하게 들렸거든요. 싫다는데 더 이상 챙겨드려봤자 뭐 하겠습니까? 남편이 저희 엄마 잘 챙겨주니까 저도 그러려고 했던 것뿐인데 그때부터 그냥 남편 말대로 시댁에 신경을 끄기로 했어요. 그리곤 마음 무겁게 시간만 보냈고 어느 날 저는 세상에서 가장 힘든 시간을 겪었습니다. 엄마랑 평소처럼 통화를 하던 날이었어요. 엄마 심장 기능에 문제가 생겼는지 전화하는 도중 엄마가 갑자기 쓰러진 겁니다. 그때 제 정신도 바로 나가버렸던 걸로 기억해요. 무슨 정신으로 119에 신고를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신고를 하고서 저는 엄마랑 매일 다녔던 병원으로 바로 출근했습니다. 갔더니 엄마는 미리 도착해서 긴급조치 수술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 모습 보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서 엄마를 부르며 울부짖었습니다. 간호사 선생님들이 제 얼굴을 익히 알고 계셔서 저를 잘 달래주었기에 2달이 버티고 서 있을 수 있었네요. 그래도 미리 좀 진정하는 덕에 수술 마치고 나온 의사가 하는 말을 제대로 경청할 수 있었습니다. 의사가 하는 말이 엄마가 과거에 심장 수술했던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심장을 재수술 진행해야 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상태가 위급하대요. 날짜를 빨리 잡아야 할 정도로 생명에 치명적이라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듣는데 겨우 진정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아직 무사한데도 엄마 손을 놓쳐버릴 것 같이 왜 그렇게 조마조마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의사 선생님이랑 최대한 일정을 조정해서 가장 빠른 날로 수술을 잡았습니다. 제 개인적인 스케줄과 회사 스케줄? 그건 다 조정할 수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도 저와 저희 엄마를 오랫동안 봐주신 분이라서 최대한 편의를 봐주셨죠.
모든 게 문제없이 잘 진행되어 엄마만 무사하면 될 일이었는데 하필 생각지도 못한 장애물에 또 걸리고 말았습니다. 말도 안 되게 연 4회 있는 시댁 제사랑 한 번 더 겹쳐 걸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실이 무척 마음에 걸렸고 찝찝했지만 그렇다고 엄마 수술날을 미룰 순 없었어요. 저는 번복 없이 정해진 날로 밀어붙였습니다. 시댁 식구들과 화합하는 것보다 엄마를 살리는 게 먼저라고 생각하거든요. 남편한테는 너무 미안했어요. 다음 제사 때는 꼭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미 저 혼자 판을 다 벌려놓고 남편에게 통보한 셈이잖아요. 저는 그날 남편에게 면목 없어서 한참을 사과했습니다. 근데 이 착한 남편은 정말 고맙게도 제 의사를 더 존중해 주더군요. 자기였어도 당연히 그랬을 선택이라면서요. 아니, 그건 선택이 아니라 그랬어야만 하는 필수였다고 말이죠. 덕분에 저는 또 한 번 마음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남편과 시댁의 반응은 천차만별이었어요. 이 이야기가 시모한테 들어갔더니 또 난리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 번째 제사는 경고로 넘어갔는데 두 번째까지 제가 제사에 불참하게 생기니 시모가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냐면서 남편한테 따지는 걸 남편이 통화하고 있을 때 같이 듣게 되었어요. 그년 옆에 있니? 당장 바꿔봐라. 어디서 새파랗게 어린 년이 어른을 속여 먹으려고 해. 내가 분명 저 때문에 개고생해서 다리 분질러졌다고 했냐 안 했냐.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도 또 제사 빼먹는단 소리가 나와? 이건 그냥 시애미를 물로 보는 것 아니냐? 그런 거 아니라고. 지금 제사가 문제야? 당연히 와이프한테는 장모님이 먼저지. 장모님 지금 하루 이틀 하고 계신다고. 엄마는 사돈으로서 걱정도 안 돼. 장모님 위해서 기도해도 모자랄 판에 어떻게 죽은 사람 들먹이면서 제사를 지내라 말아야. 어머머, 얘 말하는 거 봐. 그 죽은 사람들 때문에 지금 네가 살고 있는 거야. 야, 이 둔치야. 너도 속고 있는 거라고. 그년이 집안일 하기 싫으니까 괜히 핑계대면서 사기치고 있는 거잖아. 답답해서 직접 확인시켜줘야지 안 되겠네. 거기 어디야? 남편은 시모 태도에 짜증이 났는지 대답하길 멈추고 무작정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뒤로 오는 연락도 깡그리 무시했어요. 혹시 화가 나서 집으로 찾아오는 건 아닐까 싶었지만 시모 다리가 불편해서인지 다행히도 집에 쳐들어오는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흐른 시간은 제사 당일까지 쭉 이어졌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시댁의 연락을 무시했고 저는 남편에 의해 시댁의 연락처가 차단되어 버렸죠. 그리고 우리 엄마 수술날 남편은 같이 휴가를 내 제 곁에서 우리 엄마 수술할 때까지 함께 해줬어요. 제사 때문에 가봐야 할 텐데도 수술 끝날 때까지 기다리려고 하더라고요. 당신 제사 준비하러 안 가? 시장은 오후 일찍 문 닫을 텐데 갈 때 어머님도 모시고 가야 하잖아. 필요 없어. 이미 인터넷으로 음식 주문해놨어. 나중에 저녁에 갖다 준다네. 아빠한테 제사 지내기 1시간 전에 오라고 문자만 했더니 알겠다고 하셨어. 남편은 생각보다 제사를 손쉽게 준비 맞춰 놓은 것 같았어요. 한 번의 실수를 겪고 나서 두 번의 사고를 치르지 않기 위해 생각을 많이 한 모양입니다. 그 과정에서 제 생각도 조금은 들어간 것 같아서 더 고마웠네요. 덕분에 저는 홀로 있었으면 더 무서웠을 공백 시간을 남편과 함께 하면서 조금 마음 놓고 기다릴 수 있었어요. 남편은 엄마 수술이 무사히 끝나고 병실로 이동하는 것까지도 동행해 주었습니다. 저희 시댁은 제사를 밤 10시쯤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은 병원에서 8시 30분에 출발을 하기로 하고 마음껏 저희 엄마 곁을 지켜줬어요. 한참 그렇게 같이 있다가 오후 7시가 지날 무렵 남편은 잠깐 근무 전화 받으러 자리 비웠고 저도 화장실을 다녀왔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이
수술 너무 잘 됐다고 예전처럼 예고 없이 쓰러지는 경우는 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는데 얼마나 가슴을 쓸어내렸는지 몰라요. 엄마가 잘 견뎌준 게 가장 고마운 일이었기에 깨어나면 꼭 고생 많았다고 안아줄 생각을 했습니다. 그 잠깐도 못 견디고 엄마가 보고 싶어 얼른 화장실을 나섰어요. 다시 병실 돌아가는데 임직원들이 우리 엄마 병실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처음엔 우리 병실이 아닌가 착각했거든요. 근데 맞더라고요. 우리 병실 간호사 선생님이 저를 급히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덩달아 놀라서 황급히 간호사 선생님을 따라 들어갔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광경은 제 심장이 다 멎을 정도로 처참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저희 엄마를 살리려고 심폐소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 그날 엄마 잃는 줄 알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오열하면서 엄마를 수도 없이 불렀어요. 그러자 뒤늦게 나타난 남편 또한 상황을 보고 놀랐는지 급하게 들어온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잡아주는 남편의 부축을 받고서 저는 더욱 정신을 못 차렸네요. 다행히도 엄마는 호흡이 돌아왔습니다. 의사 선생님 두 분이 계셨는데 그제야 한숨 돌리시면서 발을 동동 굴리는 제 앞으로 다가오시더라고요. 저는 두 선생님께 정말 감사하다고 넙죽 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잔뜩 성이 나서는 저한테 호통을 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저를 무척 당황스럽게 했어요. 아까 그분은 보호자분 가족이세요? 대체 정신머리가 어떻게 되어 있길래 호흡기 스위치에 손댈 수 있단 말입니까? 지금 환자 죽을 뻔했습니다. 우리 간호사가 그 보호자분 낌새 눈치 못 챘으면 돌이킬 수 없을 뻔했다고요.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도 안 되는 말에 저 또한 덩달아 놀라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 의사 선생님은 더 설명하기도 진이 빠진다는 듯 간호사에게 뒷일을 맡기곤 병실을 터덜터덜 나가셨어요. 심폐소생술로 기운을 다 뺀 것보다도 말도 안 되는 일 때문에 받은 충격이 더 커서 더 기운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단 저는 의사 선생님이 해주신 말뜻을 얼른 알고 싶어서 간호사 선생님께 물었어요. 그러자 간호사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길 아까 저랑 남편 말고 처음 보는 사람이 찾아왔었대요. 와서는 우리 엄마 상태에 대해 묻더니 진짜 아픈 거 맞냐고 확인했다네요. 혹시 직원 누구한테 돈 찔러주고 아픈 척 누워있는 거 아니냐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호사가 그 사람을 이상하게 쳐다봤는데 됐다면서 병실로 가버렸다고 해요. 뭔가 수상쩍잖아요. 때문에 간호사가 뒤늦게 가서 확인했더니 글쎄 그 사람이 우리 엄마 호흡기 장치를 끄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을 알고 얼마나 간이 철렁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소리를 들으니까 문득 바로 떠오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바로 시모였죠. 시모가 남편한테 내가 일하기 싫어서 우리 엄마 아프다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고 했던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더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당장 찾아 나서고 싶었어요. 그래서 간호사 선생님한테 우리 엄마를 좀 부탁하고 병원을 뛰쳐나왔습니다. 남편도 바로 제 뒤를 따라왔죠. 불과 좀 전에 있었던 사고였기 때문에 분명 일을 벌인 사람이 멀리 못 갔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건물 나오자마자 병원 밖으로 빠져나가는 익숙한 차가 하나 발견되었어요. 그건 다름 아닌 아주버님 차였죠. 그것 또한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주버님 차를 여기서 보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시모가 아니라 아주버님이랑 형님 짓이었구나 라는 것을 그때 알아차렸어요. 그들 짓이 아니고서야 그들이 굳이 지방 사는데 우리 엄마 병원까지 올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저희 엄마 병원이 서울 한복판에 있는 유명한 병원도 아닌걸요. 아마 시모가 뒤에서 형님을 조종했겠죠. 자기 몸이 불편하니까 괘씸한 부탁으로 우리 엄마를 해코지 하려고 했겠죠.
어떻게 사람이 다 죽어가는 상대를 두고 그런 짓을 벌일 수가 있는지 도무지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남편 차를 타고서 아주버님 차 뒤를 따라 붙었습니다. 그들이 당연히 시댁으로 향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1차로 당황했던 게 뭐냐면요. 생전 처음 보는 동네로 들어섰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남편이랑 아주버님 차를 놓친 게 아닌가 싶어 열심히 눈으로 쫓으면 아주버님 차는 여전히 저희를 앞장서고 있었어요. 결국엔 낯선 아파트 건물까지 들어가서야 차가 멈추게 되었죠.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2차로 당황했던 건 그 차 안의 주인공들 때문이었어요. 아주버님이랑 형님까진 예상했었는데 시부랑 시모까지 타고 있는 줄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 병원을 다녀간 사람이 무려 4명이라는 겁니다. 우리 엄마를 죽일 뻔한 짓을 한 사람도 그 짓을 알고 있는 사람도 4명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일을 저질러 놓고는 이 어딘지 모를 동네로 불이 나게 도망을 온 거 아닙니까? 이래놓고 제가 몰랐다면 넷이서 입 맞춰 끝까지 발뺌했겠네요. 생각만 해도 너무 어이가 없고 치가 떨려서 당장 쫓아가 따질 생각으로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들은 저희가 내린 줄도 모르는지 서로 실랑이 벌이느라 바빴어요. 나 정말 아직도 심장 뛰는 것 좀 보세요. 어머님이 분명 동서 어머님 아픈 거 거짓말일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진짜 저 살인자 될 뻔했다고요. 이거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저 잘못되면 어머님이 다 책임지셔야 돼요. 알겠어요? 얘가 왜 남의 탓을 해? 내가 올라가서 진짜 아픈지 아닌지 확인만 해보라고 했지. 누가 기계를 꺼보라고 하든? 그거 하나를 못 알아봐서 그런 무식한 짓을 저지르냐? 무식한 네 머리통을 탓해. 나는 모르는 일이다. 네? 여태까지 제가 얼마나 도와드렸는데 이렇게 나오시면 안 되죠. 저는 어머님의 꼭두각시였을 뿐이에요. 제 자의로 한 건 아무것도 없다고요. 자꾸 모른 척 하시면 어머님이 동서 부려먹으려고 사기친 거 제가 다 까발릴 거예요. 까발려? 그래, 가서 까발려라. 그러는 넌 뭐 다를 줄 아냐? 너도 동서 생겼다고 일하기 싫어서 꾀부린 건 마찬가지 아니야? 지방 갔다고 거짓말해서 이런 데 숨어 살 정도로 일하기 싫다는 년이 누군데? 네가 그러고도 맏며느리야? 어휴, 집안에 맏며느리란 년이 이렇게 꼴통이어서야. 동네가 시끄럽도록 쩌렁쩌렁 소리를 지르는 그들의 대화를 듣고서 저는 제자리에 서서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라고 며느리로서 시댁에 잘한 것 하나도 없긴 하지만 그렇다고 시댁에서 저를 이런 식으로 매도하려고 수쓰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소란스러운 와중에 유독 제 눈에 들어오는 것이 또 하나 있었는데요. 이것 또한 아주 우습습니다. 시모는 다리 수술 말이에요. 시모가 계단에서 굴러 수술을 하는 바람에 평소 지팡이가 없으면 잘 걷지도 못하는 처지가 되어버렸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양다리를 아주 건강하게 꼿꼿하게 세운 채로 형님을 몰아붙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모 다리 사기라는 거네요. 그리고 모르는 동네인 줄로만 알았던 이 아파트. 어딘가 했더니 아주버님 댁이었다는 걸 운 좋게 알아버렸어요. 말했다시피 아주버님은 지방으로 이사 갔던 게 아니라 시댁 일하기 싫어했던 형님이 이제 동서 생겼다는 이유로 시댁 집안일에 손 터는 바람에 지방으로 이사 간 척 숨기고 살았던 거라는 거죠. 이것도 역시 사기라는 거고요. 참 시모랑 형님이랑 어떻게 된 게 마음은 잘 맞았나 봅니다. 그러나 마음 잘 통해서 계획은 좋았지만 실천에서 영 엉망진창인 게 둘은 손발 안 맞는 짝인 게 증명된 셈이네요. 아마 제가 본인들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아서 많이 당황했을 겁니다. 저한테 아픈 엄마가 있을 거란 변수는 생각 못 했겠죠. 제가 엄마 때문에 자꾸 며느리 노릇을 못해 보이니 그게 자기들처럼 머리 써서 사기치는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거짓말로 심장 질환 있는 척 한 걸까봐 병원까지 확인하러 가게 된 것 같습니다. 너무 하찮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고작 그딴 의심 때문에 우리 엄마가 죽을 뻔했다는 사실이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나서 눈물이 다 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식구들의 대화를 같이 듣고 있던 남편도 식구들한테 열받았는지 저보다 남편이 먼저 식구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버렸어요. 남편은 밑도 끝도 없이 달려들어 담배 피고 있는 아주버님을 잡아 주먹을 날렸습니다. 이런 쓰레기 집안을 달고 다닐 바엔 차라리 고아가 낫겠다. 당신들이 사람이야? 그래도 가족이라서 한편으로는 제발 아니길 바랬는데 결국 끝까지 최악을 보여주네. 당신이 뭔 짓을 했는지 알아? 살인 미수를 공모한 거나 마찬가지야. 그제야 다들 저랑 남편을 발견했습니다. 시무랑 형님이 가장 기겁하더라고요. 저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우왕좌왕하던 형님은 일단 아주버님을 패고 있는 남편을 말렸습니다. 그 사이 저는 화가 난 채로 시모 앞에 다가서서 손으로 시모 수술했다는 쪽 바지춤을 잡아 올렸어요. 아주 매끈한 다리가 드러나더라고요. 얼굴 빨개진 시모가 뭐 하는 짓이냐고 뒤로 물러나는 거 있죠. 제사가 얼마나 좋으시면 스스로 제삿날을 앞당기실까. 빨리 명달고 싶어 안달나셨나 봐요. 어머님, 살인미수 방조한 거 아시죠? 그것도 그거대로 처벌 가능한 것도 알고 사주한 걸 테고요. 어머님이 남편 전화로 우리 엄마가 아프다고 쇼하는 중이라 소리쳤던 거 증거로 제출하면 돼요. 병원 들락거린 CCTV도 있을 건데. 뭐야? 이젠 하다못해 시애미 협박까지 해? 그래, 이참에 제대로 따져보자. 너야말로 며느리로 들어와서 시댁에 한 게 뭐 있냐? 호구한 날 내 아들 데리고 친정만 들락거리지 않았어? 내 아들이 네 죽놈이야? 아, 그래서 우리 엄마가 빨리 죽고 없길 바랬어요? 남편이 제 옆에서 고생하는 것 같아서? 제발 정상적인 사고를 좀 하세요. 저야말로 시댁에 종살이 하려고 결혼한 거 아니거든요? 내가 당신 집 제사에나 목숨 걸려고 결혼한 줄 알아? 우리 엄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당신 죽은 조상들이나 챙기자고 결혼한 줄 아냐고. 아무래도 저 또한 이 사람들 때문에 엄마가 죽을 뻔했다는 사실이 눈에 아른거려서 정신을 못 차렸던 것 같습니다. 저는 끝내 이성을 놓고 울부짖었네요. 그런 와중에도 시무는 제가 반말 찍찍 내뱉는다면서 제 버르장머리 고쳐놓겠다며 제 머리채 잡고 말았어요. 그 꼴을 남편이 나서서 말려주려고 한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시부가 먼저 나서서 말려주더라고요. 시부는 시무를 떼어내 밀치면서 제발 이제 그만 좀 하자고 지긋지긋하다며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곤 그간 죄책감 들었던 건지 시부가 모조리 고백하기 시작했는데요. 미안하다 새아가. 네 시애미 사실 계단 구른 적 없어. 다리 수술은 나이 들고 무릎 연골 달아서 수술한 거야. 네가 제사 빼먹은 거 괘씸하다고 이 사람이 일부러 그렇게 꾸며서 네 죄책감 유발하려고 했었다. 시부는 시모가 그러라고 시키니까 일단은 그렇게 했는데 속이는 내내 제게 마음이 불편했다고 했습니다. 참다 말할 타이밍만 보고 있었는데 사람 목숨까지 위협하는 시모랑 형님을 보면서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서 결국 시부가 실토하는 것이랬어요. 시부는 손수 증인이 되어서 제가 당시 현장에서 알 수 없었던 사실까지 다 말해주었습니다. 우리 엄마 병원 주소를 알아낸 건 아주버님이 몰래 우리 남편 차 내비게이션을 뒤져서 주소 빼내갔다는 것도 말해줬고 그걸 사주한 것 역시 시무라는 것도 알려주었죠. 저는 그 자리에서 더는 시무를 모시고 살기 싫어서 이혼하길 택했습니다. 근데 남편에게 미안하다고 이혼하자고 얘기를 하려는 순간 시부가 저를 막았어요. 시부가 먼저 시무한테 이혼 통보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당황해서 한 발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이혼이라니? 여보 왜 이래? 당신이랑 내가 무슨 문제가 있다고 이혼을 해? 우리 둘 사이에만 문제 있어야 이혼을 해?
내가 당신이랑 같이 못 살겠어도 이혼은 할 수 있는 거야. 이혼 소송이 왜 있겠어? 난 사람 생명 함부로 생각하는 사람이랑 한 이불 덮고 못 자. 섬뜩해. 시부는 시모를 이혼 합의가 아닌 소송으로 처리해버렸습니다. 그제야 시모가 시부한테 매달리며 사과하고 난리를 부렸어요. 그 와중에 형님은 아주버님한테 어떻게 좀 해보라고 애원했죠. 저는 그런 형님한테 한마디 던져줬어요. 형님, 만날 거면 능력 좋고 개념 똑바로 박힌 남자를 만나지 그랬어요. 어쩌다가 저런 팔푼이를 만났대? 형님이 천박한 짓 저질러도 편을 한번 안 들어주잖아요. 하긴 형님 하는 꼴이 팔푼이밖에 못 만날 것 같네요. 자존심은 있는 건지 아주버님이랑 형님이 저한테 달려들려고 하자 그걸 남편이 나서서 막아줬어요. 아주버님은 남편이 막았지만 남편이 차마 못 막아줬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저를 걱정했는데 여자가 한이 맺히면 5, 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고 형님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제 손이 알아서 주체를 못하더라고요. 다가오는 형님에게 그만 손바닥을 날렸지 뭐예요? 나자빠진 형님을 두고 저는 그대로 돌아섰습니다. 마침 경찰차가 들어오더라고요. 남편이 뒷정리를 해주고 저는 남편 차 안에서 병원에 전화하며 엄마의 상태를 묻기 바빴네요. 시부 덕분에 저는 남편과는 이혼하는 불상사는 면했어요. 남편 같은 좋은 남자와 이혼했다면 평생 후회했을 텐데 그거 하나는 다행이라 생각을 해요. 아무튼 그 뒤로 저랑 남편은 시무랑 형님에게 손해배상 청구하고 살인미수 방조죄로 고소했습니다. 당연히 형님은 살인미수로 고소해버렸고요. 형님은 깜빵 안에서 혹시 이혼이라도 당할까봐 아주버님이 면회 갈 때마다 엄청 닥달하는 것 같았어요. 아주버님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지치는 것 같았고요. 그 둘은 서로 그렇게 지치고 망가질 때까지 서로 핥히기만 하다가 결국 이혼했으면 좋겠네요. 저랑 남편은 이전보다 훨씬 더 돈독해졌습니다. 집도 옮겼어요. 남편이 우리 엄마 걱정된다고 근처 아파트로 이사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종종 엄마 집에 가 밥도 얻어먹곤 한답니다. 참, 저희 엄마는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수술이 잘 돼서 건강하세요. 큰일 날 뻔한 경험을 했지만 다행인 건지 엄마에겐 그 기억이 없습니다. 저랑 남편이 일부러 말을 안 해주기도 했어요. 그냥 별로 좋은 일이 아니니까 시간을 두고서 말해야 할 때가 되면 밝힐까 합니다. 제가 남편에게도 늘 하는 말이 있는데 이 사연이 해피엔딩이라서 정말 다행이라는 말을 계속하고 있어요. 혹여라도 엄마가 잘못되었다면 그 사람들이 감방 같더라도 제겐 해피엔딩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잘 살고 있다고 끝낼 수 있어서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모릅니다. 앞으로의 제 인생도 늘 해피엔딩이었으면 좋겠네요. 당연히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로요. 바쁜 시간 내주셨죠? 그래서 복 받으실 거예요. 너무 감사드립니다.